자, 바로 이어가 보죠.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방송에 좀 임하게 되는데 어제 결국 윤석열 수사 받으러 조사 받으러 안 나왔습니다. 예. 예상하셨죠? 그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사실은. 네. 빨간 날이라고 안 나온 건가요? 휴일이라고? 크리스마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공수처에서 나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하니까 네. 이거 먼저 하고 나가겠다 이러고 있고 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 안 하면서 아예 이렇게 질질 끌고 있잖아요. 문개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 가서는 저기 핑계대고 저기는 그냥 또 여기 핑계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 다 소위 뭉개고 있는 건데 네. 이 보면 자범들이나 쓰는 수법인데 참 보면 참담해요. 참담. 아니 모든 뭐 이 정치적 책임 뭐 이 책임 다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만. 저 말만. 예. 아니 근데 지금 진짜 하는 거 보면은 말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네. 정말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맞는지 뭐 지금 뭐 직무 정지된 상태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지금도 이 관저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이런 물음을 계속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럴 거라고 생각 못 한 거 아니에요? 야, 저 정도로 형편없는 아. 인간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음. 이상하고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알았지만 네. 저건 진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잡범도 저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근데 명색이 지금도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뭐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직무 정지되어 있지만 네. 경호처의 경호도 받고 있고 대통령 관저에도 관저에도 살고 있고 네. 월급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저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럴 수는 없죠. 저럴 순 없다. 좀 비정상적인 뭐 그렇죠. 작범도 저렇게 안 한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은 지금 들어보니까 네. 또 오늘 뭐 결정한다 그래요. 어떻게 할지는 3차 소환 요구할지 아니면 뭐 영장 청구를 할지 이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뉘앙스 분위기는 3차 소환 조사 또 하겠다고 요구할 것 같아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이 수사 감당 못해요. 왜요? 솔직히 감당 못한다? 감당 그 역량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럼 아니 어떡해요? 공수처가 여태까지 무슨 성과를 낸 수사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네. 이거 아무나 하는 수사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인력이나 아니면 수사 역량 그럼요.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네. 수사 역량이 무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3차 조사 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나와서 네. 조사 받고 구속영장 치면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될 거예요. 될 텐데 네. 정말로 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네. 그리고 그 관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짓들을 하려고 했는지를 상세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은 아직도 밑에 수면 밑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걱정스러워요. 네. 솔직히. 걱정스럽다. 예. 그러면 공수처가 아니면 결국 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은? 결국엔 뭐 특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또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그렇죠. 심정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당장은 필요한데 저는 공수처로 이관이 된다고 할 때 조금 내심 걱정은 많이 했어요. 저거 감당이 가능할까? 근데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네. 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수사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 결국 공수처도 할 수 없이 체포영장을 치든가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제 윤석열 쪽에서 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네.
계속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6인 체제로 지금 심리는 네.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4월 달에 또 2명의 임기가 종료하잖아요. 계속 끄는 거지. 계속 끌면 네. 아예 결정을 못 하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헌재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은 더군다나 대통령 임명 몫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추천목도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임명목 2명은 더 안 해도 된다는 근거를 대겠지. 그렇게 되면 180일이 다가오는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탄핵 결정 불능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게 저들이 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그 다음에는 6인 내지는 네. 3명이 뒤늦게 임명이 되더라도 4월까지 미뤄서 2명은 임기가 만료된 7인 상태에서 아하. 2명 이상의 반대를 이끌어낸다. 아. 뭐 이래서 다시 복귀. 직무정지 상태가 풀리고 복귀하는 게 저들이 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항소심 선고까지는 된 상태에서 네. 대선을 치른다. 지금 뭐 국힘이 사실은 그거를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노려서 네. 어쨌든 윤석열은 자기의 원대 복귀가 베스트 시나리오고 네. 국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 상황인데 네. 이게 정말 택도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택도 없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를 노리고 이렇게 국정 불안 상태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한 방 얻어 맞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막는다. 왜냐면 그 신용평가사 중에 뭐 S&P도 있고 피치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네. 피치에서 얼마 전에 경고를 했잖아요. 이게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 네. 이게 사실상 신용 등급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의 신용 등급을 예. 내릴 수 있다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하방 위험성이 네. 있다라고 이미 언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노리는 건 극도로 계속 불안정해지는 계속 거야. 이걸 예.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 상태로 질질 끌다가 결국엔 뭐 원대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대선을 다시 이기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데 자,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엔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이에 못 버티고 네. 우리 좀 대한민국 뭐 경제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뭐 시선 이런 거 볼 때 거의 뭐 무너져 내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오늘은 경제 문제를 경제 먼저 좀 해볼까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 아니 왜냐면 시급해요. 지금 네. 1,450원이 이미 뚫렸잖아요. 뚫렸죠. 네. 환율 문제. 심각합니다. 1,46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46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예. 1,461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오늘 뚫렸군요. 이거 막 계속 어제도 와. 뚫리고 뚫렸어요. 근데 큰일 이제 났습니다. 1,460원이 뚫린 상태인데 네. 이제는 1,500원대가 남은 건데 이게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게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안해지는 거. 그렇네요. 아니 외국에서 보기에 밖에서 볼 때는 아니 멀쩡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예. 다시 직무 복귀를 해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는 아. 한국하고는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치광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해? 아니 한국은 이제 쳐다보지도 마. 저기하고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도 네. 투자는 전부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전부 투자는 스탑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만약에 정말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야. 가능성이 보인다. 가능성만 보여도 한국은 완전히 손절해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1,500원 위로 튀어 올라갈 거고 네. 문제는 우리는 일단 수입 물가가 다 원화 기준으로는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왜냐면 수입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까지 낮춰?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떻게 할지. 그거 쉽지 않을 거요. 지금 상황에서는. 야, 지금 환율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1,461원. 와, 이거는 거의 이제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 보던 그런 수치인데. 그러면 예. 지금 명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자, 한덕수 대행. 명색이 경제관료 네. 출신이잖아요. 경제관료만 몇 년을 한 거예요. 음. 온갖 좋은 자리 다 다녔지. 그렇죠. 경제부총리도 했지. 예. 국무총리도 국무총리. 정권을 바꿔가면서 두 번째 하고 있지. 네. 더군다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사이에 뭘 했어요? 주미 한국 대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누구보다 커리어로는 네. 완벽한 상태야. 거기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네. 그러면 나라를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해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야 당연히 지금 특검법 공포와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네.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체결 안 돼 있거든요. 네. 통화 수합이라는 건 급할 때 원화 갖다 주면 달러 주기로 하고 뭐 미국이 급하면 달러 네. 갖고 오면 우리 원화 그럴 일이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있을까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원화 바꿔주고 이거를 뭐 500억 불을 하든지 1,000억 불을 하든지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게 빵원이에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환율이 1,460원을 뚫고 올라갈 때 명색이 경제부총리 출신이고 더군다나 주미 대사를 했어. 워싱턴 DC에서 네. 가장 완벽한 조건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누구보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미국하고 1,000억 불만 하자. 통화 수합만 체결해도 이렇게 환율이 계속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뭐가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해요. 저거는 정말 아니 뭐 저분이 놀라워요. 놀라워. 양곡법 포함해서 6개 법안도 거부권 행사했대요. 아니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추천목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따져봐야 되는데 뭘 따져봐요 그건. 난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노리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시간 끌면서 네. 뭐 원대 복귀 아니면 적어도 대선을 앞두고 상황 변화를 만든 다음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자도 부하 내동 내지는 뭐 그쪽에 합류했다고도 볼 수 있는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법률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진짜 외환죄 내지는 나라 팔아먹는 일입니다. 이러다 진짜 한 방 당해요. 제가 보기엔 내년 초가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위기 상황이다. 아니 왜냐면 네. 한국이 딱 좋거든요. 뭐가 좋아요? 소위 막말로 털어먹기에.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막말로 먹을 게 많아. 해외 투자자들 이런 입장에서는 사냥꾼들 먹을 게 많아요. 근데 불안해. 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무슨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면서 그 원하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기축통화가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전국이 불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지금 무정부 상태야. 네. 딱 좋은 먹잇감이죠. 제일 좋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상태예요. 지금 털어먹기에 한국이. 이 경제 얘기를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탄핵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제 쪽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경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럴 시간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게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 경제 쪽으로 보면. 그럼요. 제가 보기엔 IMF를 겪으면서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멀쩡하게 은행 다니다가 대기업 다니다가
실직자 되고 네. 그러면서 노숙자로 전락한 가장들도 많고 가정도 많이 파탄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알짜 네. 기업을 비롯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 나가고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돈을 엄청 벌었죠. 그렇죠. 뭐 그 예를 이후에- 들어서 강남의 알짜 빌딩, 대형 빌딩 같은 거 뭐 싼 가격에 완전 박앤세일을 했지. 박앤세일. 그렇죠. 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다 싸게 팔려 나가고 완전히 한번 대통 당했었는데 예. 예. 호되게 털렸었는데 제가 보기엔 딱 좋은 상태예요 지금이. 그때는 정권이 불안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무식했지. 외환 개념도 없고 개념이 없었죠. 아예.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체면 차리는 거 좋아하다가 한번 되게 당했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권이라는 입장에서 훨씬 열악한 상태예요. 정권 비교해 보면은 네. 열악하고 무정부 상태까지 가 그렇죠. 있는 지금은 거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듯이 우리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 4천억 달러 이거 충분하다. 우리 무슨 IMF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사실은. 왜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4천억 달러나 있는데. 4천억 달러가 그냥 금액만 얘기를 하는데 네. 대만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대만이 우리의 인구의 절반이 안 되잖아요. 네. 대만 인구는 이제 2천만 정도 되는 거고 우리는 5,100만이고. 그러니까 그 GDP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네. 왜냐면 인구가 일단 절반이 안 되는 데다가 뭐 1인당 국민소득 개념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낮은 비슷하지만 인구가 일단 작기 때문에 훨씬 작은데 대만이 제가 알기로는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7천억 불이 조금 안 되나? 예.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경제 사이즈는 우리 절반 네. 이하인데 그러니까 우리 경제 사이즈로 보면 외환보유고 4천억 불은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이즈로 12월 보면. 이제 매달 월초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발표를 하는데 네. 12월 3일인가 발표한 거 보면 4,150억 불 정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해바뀌면 1월 달에 또 발표가 될 1월 초에 이제 나올 텐데 텐데. 그거보다 분명히 줄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해서 그러니까 예. 이른바 우리 외환을 헐어서 달러 헐어서 방어한 게 이 정도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1,460원대. 4,150억 불보다 줄어든 금액이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억 불 이상 줄었다. 그러면 환율 방어에 그만큼 많은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방어한 환율이 1,460원이다. 네. 확인되는 순간에 제가 보기엔 환율 더 튑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의 말은 대단히 뭐 물론 환율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부득이한 예. 발언이라고 보입니다만 대단히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사실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정부 지금 이 대행 체제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까 수압 얘기도 하셨지만은 근데 한덕수 대행의 지금 행보를 보면 거의 뭐 이 내란죄를 실드 쳐주는 내란죄 관련해서 탄핵 심판을 좀 어떻게 보면은 딜레이 시키고 방해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거기도 무슨 어디 가서 뭐 점집 가서 엉뚱한 얘기를 들었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죠. 네. 정말 몰상식하죠. 저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그 목도 아니고 국회에서 한 걸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럼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네.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아니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게 대행의 역할이니까. 근데 그걸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한덕수 부인 배우자가 무속에 이제 지대한 전문가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결국 그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정말 무속으로. 무속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정말. 무속 뭐 이 주술 네. 이걸로 다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아니 왜냐면 그거 빼고는 네.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정권에서 일어났던 특히 굵직굵직한 일이 네. 무속을 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실 이전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게 무속
빼고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근데 나중에 찾아보면은 뭔가 또 뭐 2,000명이 나오든지 뭐 그렇죠. 장어가 2,000온스라든지 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근데 그게 더 설득력이 맞아. 있는 상황. 근데 막 또 또 막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래서 옮기고. 그래요. 한덕수 대행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늘이 중요한 날이고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에 따라서 한덕수가 탄핵되냐 안 되냐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어떤 결정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근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비상식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런 걱정은 드는데 네, 순리대로 좀 해결이 되면 가장 좋죠. 음,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아니 그리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앞으로 일주일을 더 검토할 이유도 없고 1월 1일까지. 예. 그러니까 순리대로 풀어가면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면서 네. 경제적으로도 그 불안감이 좀 잠재워질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워낙 지금까지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줘 갖고 이제는 이제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단골 예, 그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빨리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앞으로의 그 행보를 예상해 보려면 예. 어디 다니는지부터 알아봐라. 아니 이 정권 사람들이 다 그래 다.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노상원도 뭐 군산에 그 점집을 몇 년 전부터 다니면서 30번 갔대잖아요. 30번. 전화도 하고 막 그런 얘기하고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노상원이 이름도 개명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노용래죠. 예. 그거를 장군 되려고. 그 전에 같이 군복무 한 사람들이 네.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본명은 노용래고 노용래. 소령 때 네. 그 일사단 저 문산 쪽에 있는 일사단 모 대대에 작전 장교를 했었는데 노용래가 그러니까 노용래 시절. 근데 원래 그 대대의 지휘소에는 네. 그 CP라고 하죠. 지휘소에는 작전 장교 방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픈되어 있죠. 그렇죠. 빨리빨리 그 상황 참모들인데? 파악하고 예. 거기서 바로바로 명령도 시달돼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작전 방이 따로 없어요. 네. 대대 CP에는. 네. 근데 대대 그 지휘소에 당시 노용래 소령이 개명 전에 노상원이 네. 그 작전 장교로 부임해 오더니 자기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기 쉽지 예, 않잖아요. 방을 만들더니 이제 거기다가 문 앞에다가 이름을 딱 붙였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보통은 그러면 방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지만 방을 만들면 보통 뭐 작전 장교실 이렇게 그렇죠. 붙여야 되잖아요. 네. 뭐라고 붙였냐면 수암 선생실. 진짜요? 예. 말도 안 돼. 군대에서 그러니까 수암이 물숫자에 바이암자를 써갖고 아마 본인의 호 내지는 본인 스스로를 수암 선생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방을 만들더니 뜬금없이 수암 선생실도 붙였다는 거야. 야. 그래갖고 같이 근무하던 이제 장병들이 뭐냐 저거. 아니 이거 위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했을 것 근데 같은데. 어쨌든 거기가 육사 출신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좀 그거를 타했었군요. 대대장도 뭐라고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들 그 안에서 뭐를 하는지 몰랐대. 근데 아마 추측해 보면 그 네. 안에서 명리학 공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네. 이걸 이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리학 공부해서 보니까 야 노용래로는 별 못 달 것 같아. 그래서 노상원으로 개명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개명 나오니까 김건희도 개명을 했었고. 그렇죠. 거기도 이게- 정말 촌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시 뭐 지금도 기록은 아직 안 네네. 깨졌지만
돈이 가장 많던 음.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본따서 아. 김건희라고 이제 개명을 그렇네요.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천공 선생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개명했죠. 이천공인데 네. 이천공의 원래 그 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였죠? 이건희 회장의 부친. 맞아. 이병철. 맞아. 아 진짜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놀아, 끼리끼리 놀아. 맞아. 지금 생각났습니다. 이병철, 병철, 여기 또 건희. 네. 완전히 아빠와 아들 관계죠. 아 정말 이름만 보면 정말 야.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라는 이 사람의 수첩을 보면 그 계획이 다 써져 있었던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이른바 NLL 음. 이 북한의 이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북한 도발을 도발을 유도하는 네.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살이한 표현까지 들어가 네. 있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백령도에 가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 군대에 있지 않는 이른바 네. 이제 오비라고 하는 불명예 전역한 그 사람이 다 수첩에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려고 했다. 이거 너무 끔찍해요. 그렇죠. 보면.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상원이 원래 정보병과가 아니었어요. 작전병과였어요. 작전병과. 예, 영관급 장교일 때까지는 계속 작전병과로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보로 바꾼 건데 네. 김용현이 아마 그래서 노상원이한테 그런 일을 시켰을 거예요. 원래는 작전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렇네요. 노상원이.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용현의 이 헤드 머리 역할을 예. 하면서 참모 역할을 해냈다. 그래서 이제 롯데리아의 햄버거 집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모의도 하고 왜 하필 롯데리아에 갔을까요? 거기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나 저는 거기 롯데리아에서 파는 네. 계란버거는 내란버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계란 4개 들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내란 버거에서 그 내가 어이의 내자에 네. 내란.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주술 정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계엄 이거 내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도 주술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연관돼 있는 네.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게 또 계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와, 이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진짜 이 주술 무속 이걸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특히 주술적인. 그렇죠. 그런데 무슨 성탄절에 예배를 드렸다고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중요한 매번 점쟁이한테 뭐 물어보고 저 신점 보고 하는 인간들이 무슨 예배를 드려요. 제가 보기엔 그건 다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신심이 있다고 예배를 드려요. 그 인간들이. 위장술입니까? 위장술. 근데 아무래도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쪽이 기독교 네.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SOS를 치는 의미에서 성탄절 날 그래도 관저에서 예배는 드렸다. 네. 뭐 이런 뉴스를 흘린 건데 어디 지금 그 형편상 교회 가서 예배 볼 형편은 못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저에서 뭐 예배를 드렸다는 식으로 예배. 뉴스를 흘린 건데 제가 보기엔 무슨 예배를 드렸겠어요. 무슨 기본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노상 하루가 멀다 하고 점을 봐요.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그래서 이 뉴스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오는 그 상황을 거죠. 만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른바 이제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면면을 보면은 뭐 이게 보수, 극우, 개신교계에서 또 지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뭐 어쨌든 예.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또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 떠나서 한덕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 그리고 노상원은 왜 이름을 바꿨는지 이런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왜 청와대는 옹연히 따라가다 보면 다 무속이야. 결국 뭐 주술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술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 좀 해보고 넘어가 보면 헌재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 송달 간주를 해가지고 이제 절차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회의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헌재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국가기관 중에 그래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죠. 아, 비록 6명밖에 안 됩니다. 9명이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는 네. 상태입니다만, 야 이것도 일이 또 될래니까 묘하게 이게 원래는 그 7명. 7인 이상으로 심리하도록 되어 있던 게 맞아요. 얼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가처분을 냈는데 거기서 6인으로도 할수 있- 심리는 개시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그게 없었으면 이준숙이 그런 가처분 신청을 안 했으면 그 규정대로 7명이 안 되니까 7명이 안 되니까 못하고 심리 있었지. 개시가 안 돼. 예. 그러다가 시간 더 끌어. 뭐 그러다 보면 뭐 2명은 또 임기 만료야. 정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아하. 다행스럽게도 심리는 시작이 됐어요. 이진숙 위원장 덕분이네요. 또. 그러게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나라를 살짝 구했어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구해냈습니다. 이진숙 입장에서 빨리 하고 싶으니까 6명이라서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빨리 하라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게 자기 여기 빨리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기 적용돼 가지고 또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또 미뤄졌어요. 그렇죠. 한 달 미뤄졌습니다. 뭐 정말 나이스한 게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자주 하신 표현 나이스 표현처럼 좀 돼버렸는데 그러면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아직 대리인 선임도 안 하고 네. 선임기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헌재에서는 아니, 또 기다리는 겁니까? 진행을 하죠. 근데 준비 기일에 출석을 안 하면 한 번 정도는 준비 기일을 더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도 출석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본 기일 잡죠. 그러니까 변호인 없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든지 변호인이 나오든지 안 나오면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네. 그 징계 절차잖아요. 탄핵 심판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하지만 네. 출석을 본인이 일부러 고의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마냥 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하면 돼요. 헌재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나와도 뭐 윤석열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엔 나오겠죠. 결국에 나올 거다. 자기 왜냐면 방어를 위해서. 왜냐하면 생중계 요구까지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생중계로 라이브로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세를 조금이라도 더 모으겠다는 얘기인데 네. 끝까지 안 나오지 않겠죠. 끝까지 나오긴 안 나오겠지. 그래요. 그럼 헌재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빠르면 2월 초에도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2월 안에는 꼭 나오고 지금도 그 뭐 예상에는 변화가 그렇죠. 없습니까? 다만 이제 3명의 임명. 그게 가장 큰 변수죠. 그것만 되면 제가 보기엔 2월 달 안으로는 결정 날 겁니다. 그거만 없으면 그러면 3명이 만약에 임명이 안 된다. 한덕수가 탄핵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또 최상목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을 할까 말까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최상목 부총리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 이 경우의 수까지.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저자들이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계속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네. 근데 6명으로 그러면은 계속 결정까지 하냐? 그러면 탄핵 심판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만 반대하면 그러니까요. 기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각되면 이건 정말 난리 나는 거지. 한국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경제적으로 외국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진짜 답 없구나 한국. 답 없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전 세계에 공인된 미치광이 대통령이 컴백하는 건데. 주술의 나라. 이렇게. 이건 뭐 그러면 경제뿐만 안 되죠.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 이제는 한국은 뭐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상대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도 이런 우려 누구보다 경제 관련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네. 미국의 뭐 반응이나 미국의 경제나 이 상황도 트럼프 상황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게 하면서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요. 뭔가 틀림없이 노림수가 있어요. 그냥 저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계산이 빠르냐면 네. 그 원래 그 광화문 쪽에 큰 집을 갖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네. 근데 지금 총리 공간에 살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외국계 기업 쪽에다가 세를 줬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뭐 논란이 됐었죠, 한번. 저택이니까. 예. 그 세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리고 워낙 재산이 많아요. 음.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모 은행을 단골로 거래를 하는데 네. 그 오면 이제 동부인에서 자주 온대요. 음. 은행 지점에. 은행에. 예. 그러면 이제 그 프라이빗 뱅커가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겠죠. 예, 하는데 그 은행원이 뭐라고 이렇게 이제 금융 상품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더군다나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렇죠. 그걸 다 머리로 계산해서 그럼 이거.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한덕수 총리는 누구보다도 계산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 정도로 무리수를 두는 건 분명히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그 노림수라는 거는 몇 가지 뭐 추론해 보면 네. 일단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드는 건 야당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함부로 못할 거다. 그리고 이게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냐 150석이냐의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떤 지금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사법적 판단에 들어갔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러는 사이에 기한은 한두 끝도 없이 늘어진다. 이 상태가. 오히려 더 좋다.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더군다나 주미 대사를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서 끝까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 거다. 어쨌든 뭐 권한대행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네. 그 비슷한 멘트도 한번 나오긴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는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믿고 있는 바가 있다. 그러면서 네. 이 상태를 오래 끌면서 그러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뭐냐? 그거는 저도 뭐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촉으로 우리 김용남의 촉으로. 권한대행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네. 길게 가져가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본인이 후보로 나가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여기서 윤석열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는 네. 본인이 뭐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번에 아예 변신을 하든지 이제 어디 가서 기관 카드 또 얻어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로 뛰어든다. 아예 정치인으로 변신을 본격적으로 하든지. 이번이가 한동훈 체제 때 당사도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온 건가? 입당 준비하나?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진짜. 아니 현직 국무총리인데 네. 무슨 정당 대표하고 공동 담화도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공동 담화를 발표하는 장소가 그러니까요. 특정 정당의 당사에서 해?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게 공무원 오래 한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없거든. 대번 안 된다고 하지. 그렇죠.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욕심이 저거. 그러니까 뭔가 노림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여러 가지 노림수.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죠. 한덕수의 대권 출마로는 이거 쇼킹하네요. 좀 이건 신선하네요. 다 제정신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다 제정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얘기 저희 뒤에 좀 하겠지만은 명태균 게이트 열리고 있으니까 다 사라지게 되면 주자들이 한덕수가 내가 지켰다.
내가 이 정권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나올 수도 있다. 사실 뭐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야, 이 한덕수의 노림수가 뭘지 나중에 드러나긴 하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 설득력 있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은 뭐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했나요? 소문 들어와 있는데 뭐 저희는 뭐 가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그런 얘기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내란 이 종사자 이 사람의 얘기를 왜 이렇게 전파낭비하면서 보여줘야 되느냐? 자기 변호에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깔아뭉개는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변호인단 할 텐데 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 더군다나 특정 네. 언론사는 배제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말 적반하장이죠. 이게 뭐 어디서 골라받아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갈라치게 했던 네. 그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기자회견하는 김용현 변호인단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 속보 들어오면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김용남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수사 상황을 좀 보면 아까 저희 어떤 분이 댓글로 슈퍼챗에서 보내주시면서 물어보시기도 하셨는데 검찰이 지금 김용현을 맨 처음에 체포해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군 장성도 이제 잡아놓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검찰의 투입, 검사들 투입, 방첩사에서 요구하는 검사의 투입 이런 것들을 좀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번 전국에서 검사, 검찰들의 책임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더 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런 질문도 아까 하셨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네. 경찰도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은 또 뭐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죠. 일단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수뇌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거기는 아예 구속이 되어 있는 네. 상태고 검찰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열렸다고 하는 대검의 회의도 미심쩍은 점이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네. 검경 뭐 공수처 군 수사기관이 다 한데 모여서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그리고 거기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가 의심되는 멤버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빼내는 제거하는 이건 안 되겠다 넌 빠져 뭐 너는 조금 네.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으니 너는 빠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견제를 이루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압수물과 신병이 다 한 군데에 모여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사를. 따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네. 공수처는 뭐 하기로는 해놨는데 이거를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장 비효율적으로 네.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형태인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전모가 안 밝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라는 거는 신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수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신속성과 밀행성.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언제 어디로 나갈지가 알려지면 안 돼요. 당연하지 다 치워놓지. 그러니까 밀행성이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해야 돼요.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네요. 이게 지금 너무 늘어지고 있어요. 이미 각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비효율적이거든. 이렇게 수사하면 안 돼요. 어떻게 네. 한 사건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갖고 신병 따로 압수물 따로 놀고 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걱정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공수처는 역량 자체, 의지를 떠나서 역량 자체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네. 결국 뭐 특검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검찰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고 경찰 수뇌부도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검경 여기에 이제 맡겨두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게 제일 이제 베스트한 상황인데 빨리,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뭐 김용현 전 장관의 뭐 변호인단 기자회견 이거는 저희가 따로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들을 거 있겠어요. 네. 하든 뭐 비슷한 얘기 뭐 하겠죠. 석동현 변호사가 네. 얘기했던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그렇겠죠.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어요. 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의원님?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뭐 권영세는 나경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긴 했는데 권영세의 권성동, 예. 뭐 쌍권, 쌍권. 뭐 쌍권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체제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의원님?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뭐 이런 하던 대로 하겠다? 취지겠죠. 하던 대로 하겠다.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단일 대우로 가야 되고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버티기, 밀어붙이기, 아니 그 당명을 바꿔야죠. 당명을 바꿔야 돼요. 내란의 힘으로. 당명부터 바꿔야 된다.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둘 다 이제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에 이어서 다시 또 검사의 당이 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바뀌거나 뭔가 변화, 혁신하는 모습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렇죠. 지도부만 모양새 보더라도. 자체가 그렇고 예. 권영세 의원이 그래도 그 와중에 좀 그 와중에 합리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긴 한데 네. 문제는 그렇다고 뭐 개혁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차별화가 되는 인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러면 비대위가 정식으로 꾸려진 다음에 일성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냐? 네. 그게 일단 좀 관심이 가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 사과를. 그렇네요. 사과를 안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내란의 힘인 거고. 네. 사과를 해? 그럼 뭐 당연한 건데 매우 늦었지만 그럼 사과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한동훈은 왜 쫓아낸 거냐 이런 의문이 당연하죠. 그러면 이른바 친한계에서 뭐 몇 명 네. 되지도 않지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왜 쫓아냈냐? 예. 그런데요. 사과할 것 같으면. 그리고 사과를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과를 하면 일단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건데 네. 그러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과도 쉽지 않아요. 사과도 쉽지 않다. 그래서 명분 싸움인데 명분이 지금 바뀌게 되는 거고. 아니 권영세 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 뭐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일부 당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왜냐면 있고. 그게 사과는 뭐 사실은 상식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만 네. 사과를 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줄줄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선 사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야, 이래도 저래도 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망조가 단단히 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박근혜 때처럼 바로 석고대죄하고 뭔가 우리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한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선 다음에는 거의 뭐 진짜 그야말로 이빨도 안 들어간 상황까지 됐으니까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이게서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뭐 이 특검법까지 다 이제 하지 말라라는 국민의힘의 이제 분위기 이러다간 정말 영남 자민련 그 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 지역구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그쪽에 그런데 글쎄요. PK. 제가 보기엔 2017년 탄핵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가 사실은 최악이었어요. 총선은 금년 4월 총선이 제일 최악이었습니다만 네. 그건 총선 중에 최악인 거고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보면 선거 결과로 볼 때는 2018년 지방선거가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울경이 오히려 민주당이 다 지방선거. 네. 도지사도 그렇고 경남 도지사도 그렇고 오히려
부울경에서 민주당 당선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선 부울경은 완전히 그때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국힘은. 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어쨌든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다 굴러가다 보니까 총선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제일 큰 그게 이유죠.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자기 선거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3년 이상은 나는 국회의원을 해 먹어. 예. 그리고 3년이면 뭐가 또 바뀌? 1년에도 다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3년이면 뭐 몇 번 바뀌죠. 그거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유승민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뭐 그 당시에 뭐 유승민 의원의 뭐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고, 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박수도 받았지만 결국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모습. 이걸 좀 3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런 걱정을 그거죠. 하는 것 같고, 네. 특히 영남에서 네.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면 좀 상상 못했기 때문에 상식 바뀌죠. 네. 상식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이 민심과는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얘기를 또 해보면 아니 창원지검에서 진짜로 마음 먹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창원지검의 수사 상황. 이게 비상계엄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명태균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인물이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어. 그냥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었죠. 네. 하지만 그냥 밀려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을 통해서 비상계엄 이외에 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부터 그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 뭐 이것도 사실은 거의 다 보이는 상황이고. 그래 뒤에 이제 육성이 또 나왔으니까 내용이. 이게 핸드폰 하나당 15만 5천 개의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 3개에 USB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다 보면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을 거예요, 정말. 네? 온갖 것. 뭐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 오세훈, 홍준표, 네. 뭐 이준석도 네. 김종인, 뭐 우리 이름이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몇 년 사이에 국민의힘의 역사가 거기다 담겨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개되다 보면. 명태균의 황금폰을 통해서 이른바 네. 유력 정치인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건데 거기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거는 사법적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권에서는 온갖 무속적인 이유로 다 중요한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뭐 재밌는 얘기 많지 않겠어요? 무속적으로 뭐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이런 얘기했던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청와대 옮길 때 봤던 그 상황, 용산으로 갈 때 봤던 상황이 또 많을 것이다. 명태균 황금폰 USB 이게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나오게 되면 이거 대통령 부부 지금 윤석열 김건희 수사는 뭐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것도. 네. 근데 검찰이 또 어떻게 할까 이 사안에 있어서 이것도 뭉개면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란 수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예요. 검찰이요? 예. 왜냐하면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살아날 수 없는 게 맞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는데.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게 확인됐기 때문에 열심히 할 텐데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비상식적인 행위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네. 그러면 또 바뀌겠죠. 그래요. 명태균 게이트는 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럼요. 있겠네요. 황금폰이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명태균이 한 얘기들 녹취 공개된 것에 대해서 명태균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민주당이 잘못 짚은 것처럼 했는데 이제 명태균 개인적인 심정도 바뀌었을 거고 이제는 뭐 실드 치거나 방어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속되더라도 윤석열이 어떻게 해줄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이제는 진실밖에 없어. 여차하면 뭐 교도소에서 만날 판인데 지금. 아, 거기서 어. 조우를. 예. 아. 물론 뭐 명태균 씨의 신병은 창원 쪽에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아마도 구속이 이루어지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거기로. 가서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이게 각자 우리가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예.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 가는 게 네. 구치소예요. 물론 예. 재판 확정이 됐는데 남은 형량이 얼마 안 된다. 뭐 몇 달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이제 형기가 만료된다면 그냥 계속 구치소에 있다가 만기 출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네. 원칙적으로는 미결수가 수용되는 게 구치소고 형이 확정돼서 네. 앞으로 징역을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 교도소로 이감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구치소 단계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없지만 교도소 단계에서는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다. 확정이 되면 뭐 보나마나 형량 높게 쌀 나올 텐데. 거기 때문에 예. 그거 교도소 가끔 이제 이감 다니거든요. 네. 돌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야, 그것도 좀 무슨 진짜 제 운명의 장난처럼 교도소에서 만나.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명태균 황금폰 저희 이것도 아마 이제 매주마다 다뤄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윤상현이 이제 공관위에서 여성 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선 공천 밀어주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당시 공관위 속기로 확인해 보니까 네. 여성 우대해야 된다. 여성은 김영선. 그거는 사람을 정해놓고 네. 공천 원칙을 만드는 거죠. 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대부분 사실은 딱 점 찍어놓고 사람을 찍어놓고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여성이야. 그럼 여성 우대 공천 명분을 만드는 거죠. 청년이야. 그러면 청년 그렇죠. 우대 공천. 이번엔 청년 우대다. 아하. 그리고 뭐 누구 왔어 그러면 이번엔 우리 당에 그동안 이공계 출신이 너무 적어서 이공계 그런 우대야. 식으로. 그러니까 다 그거는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김영선 의원의 공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성 우대해야 되나. 그렇네요. 딱 맞는 얘기를 윤상현 의원이 했다. 네. 그래요. 이건 뭐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마 추경호 전 대표가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전 대표의 혐의 아니면은 수사 이후의 상황은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의원님 보실 때. 그러니까 내란 공범 네, 내지는 적어도 내란 방조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부터 확인이 돼야겠죠. 근데 아하.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 정도 준비를 안 했을까요? 국회 국회 관련해서? 상황 네. 관련해서 네. 너는 어디 맡아, 너는 어디 맡아, 어느 상황 알려줘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네. 무턱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면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추경호 의원과 윤석열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 통화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왜 계속 장소를 바꿔서 의총 장소를 변경을 했느냐 5번이나 그러면서 물론 본인들의 의지의 문제였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안으로 안 들어올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 줬느냐 그게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조사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 받을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경호 대표는 받고 그 상황에 어떤 소통을 했었는지는 꼭 밝혀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예. 몇 사람이 그때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 추경호 의원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같이. 국회 본청 안에 있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뭐 그 해제 의결까지 되고 나서 나중에 네. 추경호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빠져나올 때도 같이 이동한 의원들도 있었던 것 같고 몇 명은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상황을 사전에 미리 알았느냐, 네. 아니면 이 사안이 터졌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건 밝혀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밝혀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김용현 측에서 이게 나오는 게 대통령
이 포고령에서 대통령의 포고령에서 국민 통행 금지 삭제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속보에 뜨네요. 이거 뭡니까? 잘했다고? 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민들 생각했다 이겁니까? 야,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근데 저거는 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 아 오케이 그래 뭐 그러니까 삭제했다고. 잘했다는 취지로 삭제 그 지시했다고 얘기를 뭐 하는 것 밝혔다고 같은데. 치고 예, 어쨌든 포고령 발표 전에 사전 검토를 윤석열이 아하. 직접 했단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잖아요. 예, 예, 일체 정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네, 뭐 그런 온갖 그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 그렇죠. 포고령 안에 다 들어 있는데 네. 그거를 발표 전에 적어도 윤석열이 네. 보고 야 이거는 빼자 뭐 통행금지 이건 좀 빼자 뭐 했다는 얘기는 뭐 본인이 그 위헌적인 그렇네. 그 포고령에 직접 관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사실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증거죠. 중요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지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해. 지금 보면 이게 완전히 더맨더머야. 더맨더머. 이 이자들은 정말 멍청해요. 자백을 한 거야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고 나면 야씨 왜 쓸데없는 얘기했어 그러겠지. 네, 팀킬처럼 이제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내용도 우리가 따져봐야죠. 전공의들 48시간에 복귀 안 하면 처단. 네. 그 얘기는 윤석열이 넣은 거 아니에요? 했던 거 다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참. 처단한다는 본인이 썼을 수도 있어요. 표현을 이거 약하지 않아? 음. 처단한다 이걸로 바꿔야지. 야, 이 처단 얘기까지 나오면서 진짜 우리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정치 뭐 이성윤 민주당 의원까지 이제 언급이 되던데 백령도 작전. 근데 그것도 저도 사살. 정말 그 계획을 짰다면 노상원이 바보들인 게 예, 동선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백령도까지 가려면 일단 서울에서 납치를 해서 예. 어쨌든 배를 탈 수 있는 인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까지 이송을 해야 되고 거기서 배로 뭐 물론 뭐 한 번에 가는 배를 구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동선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네. 야, 다른 그거를- 사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질 많아지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저보고 작전 짜라 그러면 그렇게 안 짭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말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더맨더머 생각까지 난다라는 건데 자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게 결국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백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워낙 멍청하고 네. 제대로 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의미가 법률적으로 또 증거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유리해요. 네. 그나마 이 상황에서 제일 똘똘하게 처신하는 게 똘똘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네. 않아요. 제일 본인들한테는 제일 유리하게 행동하는 게 노상원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묵비권 뭐 이제 이 들어갈 때도 기자 노려봤다고 하면서 아무 얘기 안 했다라고 하는 노상원. 그게 제일 힘들지. 네. 저 김영현처럼 저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사실은 저런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다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다 기록에 남고 네. 다 그게 헌재에서든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든 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윤석열 이제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환율을 확인해 보고 1,463원까지 갔어요. 1,463.5원.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야 이거는 이 수치를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불안해요. 아니 일부러 이거 대응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대응했죠. 대응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응을 보세요? 하고 있죠. 아니 다음 달 초에 정말로 제대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정확하게 발표를 한다고 하면 네. 분명히 12월 초에 발표된 것보다 줄어 있을 겁니다. 얼마가 줄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은 환율 방어를 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렇죠.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계속 오르지. 왜냐하면 큰일 났네요. 누가 봐도 그 외국의 네. 거대 자본 입장에선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진짜 표현은 그렇지만 딱 털어먹기 네. 좋은 상황이에요.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네. 때 이후에 처음인데 이걸 빨리 수습하고 진짜. 빨리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걱정됩니다. 우리 경제 얘기를 더 이제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치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또 대응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쌓아 나갈 텐데 제일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환율이 1,400원에서 지금 1,463원까지 튀어오른 거는 네. 오로지 정치 때문입니다. 오로지 정치 때문이다. 윤석열의 바보짓과 네, 그 뒤를 이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 지금 현 네, 정권의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의 무능 내지는 고의적인 방관 뭐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 상황,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가 빨리 오늘 저녁에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줘 왔는데 그게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갈 수 있는 그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필요한데 걱정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어떻게 보면 결정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고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꼼짝없이 지금 인질도 잡혀 있거든요. 네, 너무 취약한 상태니까 지금 그러네요.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취약한 나라 전체를 인질로 딱 잡아놓고 본인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지금 주판알을 튕기고 있고 네, 뭐 계산하고 있으니까 열은 무지하게 받는데 네. 하여튼 지금 상황상 당장 어떻게 하기는 또 리스크가 따르는 그러니까 정말 인질범이 맞아요. 그렇네요. 한덕수가 인질 그걸 벌이고 있다라는 게 딱 맞을 정도로 버티면서 자 민주당의 뭐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민들이 또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남 의원과 경제 얘기부터 좀 현안 분석까지 쭉 다 해봤는데요. 이 목요일마다 뭔가 이 환율도 그렇고 뭔가 큰일이 있을 때만 우리 김용남 의원님 뵙게 돼서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 합니다. 별일 없이 이번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걱정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좀 밝은 뉴스 그 와중에도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볼 때는 새해. 2025년도에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